저번 영상에서 이웃나라에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다뤘었고요. 그 중에서 세계 최고의 물품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의 아이템 4가지 중 2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손세정제인데요. 솔직히 손세정제라는 것이 이번 시국이 있기 전에는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크게는 신경 안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아시아는 물론 바다 건너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미용이나 화장품 관련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 그것을 가리켜 K-뷰티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최근 이 손세정제가 미용이나 화장품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K-뷰티 중의 하나로 불리우면서 주문량이 그야말로 폭주하는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60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는데 605%면 이건 더블도 아니고 따더블도 아니고 자그마치 6배가 늘어난 것이죠. 참고로 이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수출한 569만 달러라는 액수는 작년인 2019년 한 해 동안 수출한 678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올 3월에는 엄청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4월과 5월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은 확정이겠네요. 현재 전 세계의 손세정제 업체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시국이 터지자 각 나라에서 주문 물량이 폭증하는데 자국 생산 물량으로는 맞출 수가 없게 되자 급하게 많은 물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보니 결국 한국이나 극히 일부 나라밖에 없더라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것도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평상시에는 손세정제를 찾을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걸 만드는 공장이나 유통업체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미국, 유럽을 필두로 동남아시아까지 손세정제를 구할 수 있는 나라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서로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을 하겠다고 난리인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오히려 수출을 해주고 있으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일단 팔아준다니 사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의 주문량이 폭주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한때 손세정제를 못 구하던 시절이 잠시 있긴 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에 가보면 사진과 같이 어느새 물량을 대량 확보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물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채워넣는 대한민국의 생산 라인, 참으로 신기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특이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걸 좋은 현상으로 봐야겠다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실지요?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손세정제 주문량의 폭증 현상을 보고 냄새를 맡은 화장품 기업들인데요. 분위기를 감지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손세정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했던 K-뷰티 아이템 수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판로 확보나 홍보 쪽은 이미 확실히 갖춰져 있고 남은 건 이제 물량만 확보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지금 뜻밖의 만나기 힘든 대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사 브랜드의 손세정제 신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네이처리퍼블릭은 한국 테크놀로지와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손세정제를 공급하려고 유통망 확보 등의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약국과 화장품 브랜드인 셀라피라는 기업은 영국과 필리핀, 미국의 수출 판로를 뚫는 데 성공을 했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컨테이너선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러시아와 스페인 수출로까지 확보를 위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최근 시국에 재택근무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과 관련된 물품은 물론 바이오나 헬스, 건강 관련 제품이나 화장품, 세안제 등의 수출 호조세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심지어 컴퓨터나 전자제품, 게임 관련 산업도 상승세를 타는 중입니다. 한편 서울 파이낸스라는 경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뉴스 기사에 의하면 최근 시국으로 수출 실적이 낮아지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서 말한 이러한 품목들이 선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악화의 리스크를 잘 방어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기사의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팝이나 한류 드라마 같은 문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방역도 한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국 해외에서 의외로 대박난 네 번째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레트로 식품, 즉석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만두가 미국에서 또 다른 사재기 열풍을 부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햇반이나 즉석 요리 등의 비상시에 빠르게 해먹을 수 있는 식품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옆 사람이랑 주먹 다짐해가면서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즉석밥이나 미트볼 같은 거 사놓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급부상하는 뜻밖의 아이템이 바로 이 비비고 만두인데요. 지금 이건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얼마 전 화장지 사재기에 후속편이 나온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즉석식품은 한국, 전 세계적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한 음식은 역시 우리 한국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밥, 물론 즉석밥이긴 하지만 한국의 밥맛과 라면과 만두 등에 입문을 하는 사람을 더욱 늘리고 사람들이 조금 숙련이 되었다 싶으면 김치까지 조합해서 먹는 것에 눈을 뜨고 있다 라는 얘기가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CJ 제일제당 만두공장은 의외의 장소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입니다. 여기서는 지난달부터 주말에도 생산 설비를 24시간 풀가동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인데요.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현 상황에서 한국 스타일의 냉동만두가 위급한 상황에 식량의 역할을 하는 사재기 대상으로 픽되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대형마트에서 비비고 왕교자와 햇반, 그리고 슈완스라고 하는 냉동 피자 주문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씩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억 4,300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올 3월 한 달 수출액이 6억 7,500만 달러가 증가, 그리고 가공식품 수출액은 14억 1,5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라면이 27.5% 증가, 김치가 19% 증가, 또한 의외의 물품인 인삼이 5.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식품류들이 모두 다 저장성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는 현 시국을 진짜로 비상 상황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비상식량 이후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들이 뒤이어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저장성과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한국의 라면이 있는데요.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월 한 달 동안만 라면의 전 세계 대상 매출액이 626억 원으로 급부상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매출액은 1년 전인 2019년 3월보다 41.6%가 치솟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순위에 들지 않은 K푸드, 예를 들면 당면이나 고추장 같은 식품까지 모두 합치면 판매액은 훨씬 큰 수치이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최근의 현지 공장 사진은 아직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사진인데 공장에서 만두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올해는 여기서 2배가량이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 요새는 진짜 바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한테 일단은 기본 만두 맛을 보게 하고 나중에 김치만두나 새우만두 등 후속 제품 출시까지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고 많은 만두 중에 왜 하필 비비고냐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냉동만두 시장 부동의 1위 브랜드는 중국의 링링이라는 만두였는데요. 최근에는 이것보다 우리 CJ 비비고 만두를 더 많이 사재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링링 만두는 전통 중국식 만두의 특징을 따랐다 라고 하는데 대체로 만두피가 두껍고 소는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식이냐 아니면 만두의 원조가 누구냐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만두피의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소스를 찍어 먹지 않으면 맛이 좀 약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마침 비비고 만두가 그 반대의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약점을 보완한 셈이 되었던 것이죠. 즉 비비고는 피는 얇고 소가 많아서 맛과 식감 면에서도 월등히 좋았고 또한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링링에 비해 좋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CJ 직원이라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분석되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비고는 미국인만을 위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시도했는데 미국에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닭고기로 바꾸고 의외로 부추를 못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고수로 바꿔봤는데 이것 또한 먹혀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미국에 살고 계신 한국분들 블로그를 보던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애들도 링링을 안 먹고 비비고를 먹더라. 내가 봤을 땐 벌써 포장지에서부터 냉동만두의 퀄리티를 뛰어넘은 것 같다. 그리고 현지인에 맞는 컨셉으로 포장이 변한 것도 성공한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학교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프랑스인인데 이 친구가 비비고가 너무 맛있다고 엄청나게 먹어대서 자신이 내친 김에 올드보이 영화를 한번 봐보라고 추천해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1, 2편에 걸쳐서 한국에 제발 좀 팔아달라, 제발 물량 좀 대달라 라고 아우성인 아이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4가지 뿐이겠습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용품 얘기로 넘어가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가벼운 주제로 화장지와 쌀, 그리고 손세정제와 만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료 및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 낸드 플래시의 핵심, 전 공정에 활용이 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삼성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장비가 원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기술 리딩을 잡고 있던 그런 장비라는 것이죠. 7월 이후에 많은 일본 기초 소재들이나 장비들이 국산화됐지만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장비 그 자체까지 국산화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메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삼성전자의 자회사격인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장비 국산화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여기 엔지니어 분들을 CS 일로 많이 만났었는데 교대 근무가 단점이긴 하지만 연봉도 꽤나 높은 회사입니다. 이런 장비도 세메스가 이번에 공급한 장비도 세메스가 국산화를 시킨 것인데요. 반도체 공정 중에 에칭 공정 아시죠? 식각. 원하는 소자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 개념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부분을 깎는 공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가 국산화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낸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에칭인데요. 이 같은 에칭이어도 셀 전체의 홀을 뚫어버리는 고정횡비, 그러니까 HAR 공정이 있고 정보를 읽고 제어하는 그 워드라인과 비트라인 사이에 배선을 연결하는 콘택트 공정이라고 불리는 게 또 있고요. 낸드 플래시 주변부 배선을 연결하는 이 페리퍼리 공정 정도로 크게 보시면 되는데 더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이번에 세메스에서 공급하는 것은 콘택트 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콘택트 공정은 에칭 공정 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공정으로서 국산화의 그 의미가 아주 깊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홀 공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최근 삼성이 중국 시안 2공장에 9조가 넘는 돈, 9조 5천억 정도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세메스의 국산 장비들이 수없이 들어가고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100단이 넘어가는 초고사양 낸드 플래시들이 양산이 될 텐데 이런 5세대, 6세대 낸드 플래시 공정 적용을 위해서 세메스 에칭 장비에 대한 도입 테스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메스가 국산화한 것도요. 5세대 낸드 플래시라 하면 삼성이 지난해 처음 양산하는 제품으로서 최신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하나 또 국산화된 것이니 그 의미가 아주 깊다 볼 수 있고 장비 고작 몇 개 국산화한 차원이 아니라 핵심 공정 장비 세메스의 이번 그리고 에칭 장비의 규모가 꽤나 크다. 그러니까 그 공정 장비가 핵심이기도 한데 그 개수, 그 규모 또한 꽤나 크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완전히 물먹은 꼴이죠. 낸드 플래시라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세계 대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던 도쿄 일렉트론이 더 이상 납품을 못하게 된다면 혹은 그 개수가
아주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수요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들어왔고 삼성이 네트워크 장비, 5G 시장에서도 세계 2위까지 올라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에 국산화까지 놓치지 않고 노력해주는 엔지니어 분들에게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중국의 바이두 아시죠? 바이두. 최대 세계로 치면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는 중국 내에서는 최대 검색 엔진 업체에 AI 반도체를 공급을 하는데요. 내년 초에 양산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클라우드부터 엣지 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 AI에 활용될 수 있는 그 칩의 이름이 KUNLUN 쿤룬을 바이두 자체 아키텍처와 자사 14나노 공정 등을 적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바이두가 파운드리에서 협업하는 것은 최초로 있는 일이고요. 삼성전자가 R&D 단계부터 생산 단계까지 바이두랑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쿨룬의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적용해서 기존 대비 전력이나 어떤 품질 같은 것들, 전기신호 품질 같은 것들을 꽤나 많이 50% 이상, 굳이 수치로 표현하자면 향상을 시켰고요. 칩의 신호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이 노이즈를 개선함으로써 신호 처리 같은 걸 하는 거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회로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바이두의 이 파운드리 협력은 중화권 업체를 등에 입은 이 TSMC와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웨이 같은 그런 메가 업체, 아무래도 화웨이가 많은 양의 스마트폰도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TSMC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고 경쟁 구도에서 바이두를 삼성전자가 딱 먹으면서 이 중화권 업체를 누가 가져가느냐, 물론 중국한테 기술을 뺏기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중화권 업체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생산을 해주는 이런 거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어떤 외화를 벌어들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에서 이제 TSMC와 하나하나 포석을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바이두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어떤 모션을 한번 또 취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세계 1위 CPU 업체죠. 물론 AMD가 지금 CPU 쪽에서 인텔을 넘어서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계 1위는 인텔인데, 이 인텔이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비중을 늘릴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인텔의 위기가 AMD에 의해서 온 위기가 삼성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TSMC가 AMD 거를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TSMC한테 맡기게 되면 그게 혹시 AMD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인텔도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화권에서도 몇 개 업체를 또 잡아주고, 요런 화웨이를 또 TSMC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것도 인텔 입장에서 이제 TSMC한테 맡기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별로 싫어하거든요, 화웨이랑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텔이 좀 삼성 쪽으로 붙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파운드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에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추세예요. 이 전체적인 반도체 성장 규모보다 파운드리의 성장 규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국제 반도체 이 SEMI죠. 이 보고서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내년에 2% 정도 소폭 늘어나는데, 파운드리 로직 설비 투자 부문만 떼놓고 보면 무려 25%.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파운드리 부분이 얼마나 급성장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지표를 전문적인 보고서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안 나온 주제이지만 오늘 속보로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일본 정부의 기밀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이었죠. 강료 회의에서 공산당 소속의 카미 토모코 참의원의 관련 질문 주의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공식적으로 회신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위안부 관련 문서에 대해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외무성과 국립국회 도서관이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로서 내각 관방에 제출한 문서다. 해당 문서는 현재 내각 관방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가 포함된 파일 이름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4와 종군 위안부 관련 조사 15, 이게 17년도와 18년도인데 기술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교도통신이 또 보도한 걸 인용하면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관여한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공식적인 공문서가 확인이 됐다. 그 보도를 제가 보면 일본 총영사 보고서에 그게 또 나와 있는데 해군 측이 예작부 합계 150명 정도 증가를 희망하고 있고 육군 측은 이 병사 70명에 대해서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 70명! 70명 중에 1명. 이건 정말 제가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욕을 할 수도 없고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쿠인 이 대교수가 군이 주체적 계획적으로 여성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영사관을 통해서 외무성에 타진을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거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를 부인하고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국력으로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